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난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제30차 집체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국제 미디어 능력 건설 강화에 대한 것이었죠. 보통 이 자리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설명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토론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의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미의 지도자들의 발언, 이것이 바로 이 행사의 목적이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는데 해외 미디어, 특히 타이완을 비롯한 전 세계 화교권 미디어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 중 이렇게 주의를 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외 선전을 강화해서 중국 공산당이 진정으로 중국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어째서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마르크스주의가 어째서 가능한 건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는 중국적 정신, 중국적 가치, 중국적 역량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문명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국제적으로 선전 공작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 문화가 대외적으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글에는 도를 담고 글로 소리를 전달하고 문화적인 사람으로서 중국의 특색을 갖추고 중국 정신을 구현하며 중국의 지혜를 간직한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개방적이고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하고 화합하며 믿을 수 있고 귀엽고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 발언은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느끼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이 커신, 커아이, 커징이라고 한 부분, 특히 커아이,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고 대개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젊은 여성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전제 정치 권력의 소유자가 한 말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마 우리 감각으로 바꾼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 귀신 꿈꿨도 뭐 이런 표현을 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중화권 사람들에게는 이 발언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발언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날의 발언의 의도가 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동안 중국이 일관했던 외교적 태도, 소위 전랑 외교라고 불리우던 그 태도는 뭔가? 이제 바꾼다는 소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재미학자인 가오파린의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가오파린은 시진핑 주석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중국 외교가 여러 나라와 마찰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여론의 악화를 가져오는 등 결과가 나와서 시진핑 주석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방 세계는 지금 SNS 등의 미디어가 오히려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전통적인 중국식 미디어 체계로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 지도부가 했다는 겁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이러한 해석은 사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국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여러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로이터가 작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현재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여론이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이다, 위기 상황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반중 미디어 중에 하나인 뉴탕 다이너스티는 시사평론가 리린 이를 인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의 외교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날 헝가리의 피터 지자토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가졌던 왕이 외교부장은 현재 중국의 유럽 관계는 중시할 만한 곤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냉정한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왕이가 언급한 이 유럽 관계는 중국이 목전의 외교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을 단변주의, 그리고 중국은 다변주의 이렇게 정의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도외시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 소위 동맹중시라는 외교 전략은 불과 수개월 만에 많은 국가들을 다시 미국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진행이 됐던 유럽 중국 간의 투자협정, 이것이 최근에 마찬가지로 잠정 중지가 된 것은 현재 국제 외교 구도에서 중국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서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가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과 화상회의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했었죠. 중국 상무부장 왕원타오는 프랑스의 대외무역부장 리에스테리에게 연락을 해서 중국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를 했었고, 왕이 외교부장은 폴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세르비아 등의 외무부 장관을 초청해서 회담을 연속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전날 급히 러시아를 방문한 양제츠 최고위원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야말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 간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선전 매체에 대한, 그러니까 국영 매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감, 이것 또한 선명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호주의 중국 분석가 나타샤 카삼의 의견을 보도를 했는데요. 나타샤 카삼 박사는 중국 지도부가 사실은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형세를 제대로 읽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세계 각국이 중국과 경제적인 협력은 하지만은 중국의 이미지라는 것은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디안이 인용한 또 다른 학자 마가렛 루이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CGTN이나 환구시보 같은 중국의 국영 미디어들이 해외 많은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렛 교수는 중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경제 개발이라는 것을 개인의 인권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 소위 개발 독재 이런 체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유사하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마가렛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발언을 중국이 이제 더 개방한다거나 더 투명해진다거나 더 접근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굿캅, 배캅 시나리오에서 여태까지 배캅만 있고 굿캅이 없었다. 이제 굿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중 미디어 중에 하나인 리더스단넷도 낙관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먼저 일부 분석가들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중공의 소위 전랑 외교관과 전랑 스타일의 선전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랑 외교관들의 발언이 시진핑 주석 본인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외교적인 딜레마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좀 언행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디어는 이날 교육에 초청됐던 강연자가 후단 대학의 장웨이웨이 교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장웨이웨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입이 돼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하는 소위 관변학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중화권에는 소위 10대 국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10사람은 모두 대단히 국수적이고 발언이 거칠고 격렬한 사람들입니다. 장웨이웨이는 이날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든가 국제 행사를 활용해야 된다든가 외국의 주류 미디어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중국의 법료, 중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홍콩 대학의 데이빗 번더스키에 따르면 그가 장웨이웨이를 만났을 때 장웨이가 한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야말로 이상적인 체계고 현재 서방의 체계는 역사상 잠시 동안만 존재할 그런 체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대중들에게 미국에는 4천만 명의 빈곤층이 있고
노숙자만 55만 명에 달하는 국가라면서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중국을 비판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리더스 단넷이 하고 싶은 말은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중국이 전랑 외교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CNN도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전랑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또 작년 10월에 퓨 리서치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걸친 14개 국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음을 알리기도 했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던 이탈리아도 이제 일본의 63%와 유사한 62%가 중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유럽의 대중 여론이 그만큼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시카고 대학의 양따리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이 외교를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다 이런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집체교육이라는 게 이게 정치국 회의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 대외 선전 공작에 대한 지도부 여러 사람들의 이해를 좀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지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뜻은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참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고 오해를 하니 다른 나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하도록 하여라 뭐 이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앞으로 중국의 외교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수사적인 변화, 수단적인 변화 이런 정도에 그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출발점부터 생각해보면 중국이 도대체 왜 지금과 같은 전랑 외교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왜 이렇게 전랑 외교 같은 거친 외교를 하고 있는가는 사실 불가사의한 정도였죠. 이 전랑 외교라는 말이 나온 가장 구체적인 계기는 작년 2월 24일 중국 외교부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짜오리젠이 나타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 나타난 그는 날선 논조, 거침없는 공격적인 발언을 마구 퍼부었고 이어서 화춘잉 대변인이 승진하고 돌아와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경하고 뾰족한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중국 외교부의 새로운 논조이구나 이렇게 정착이 됐었죠. 가장 마지막으로 대변인으로 합류한 왕원빈 또한 원래는 상당히 유연한 인물로 평가됐었는데 이 사람 역시 강경한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전랑 외교는 이것은 대변인의 속성이나 그때 상황에 따른 게 아니라 중국 외교부의 기본 논조, 공식 태도가 변한 것이구나. 새로운 정책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랑 외교를 통쾌하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외교부 대변인들부터 시작되었던 소위 전랑 외교는 나중에는 비교적 신중한 표현을 쓰던 왕이 외교부장도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게 됐고 심지어 양제츠 최고위원도 지난번 미국과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타이거 양이라는 별명에 부끄럽지 않게 매우 맹렬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일각에서 듣는 얘기로는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중국의 전문 외교관들에게 트위터 같은 소위 서방세계의 SNS에 활동 목표량이 하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전랑 외교식의 글들을 상당히 발행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는 너 사상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간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이 본인 개인으로서는 이런 과격한 발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없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또 제가 베이징의 외교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의 소위 전랑 외교는 외교 전문 관료들이 만든 정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외교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시진핑 그룹내의 소위 충성파 이 사람들의 바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치위를 지목한 적이 있죠. 치위는 산시성의 토백이고 줄곧 산시 공산당 조직 부문에서 일해온 소위 인사통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리잔수 라인으로 보이죠. 이 사람은 2019년에 외교부의 당서기로 취임을 했는데 사실 국제 감각이 있기는 어려운 커리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당서기 취임은 시진핑 그룹에서 외교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보낸 인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이 지휘 당서기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면 그가 납득할 수 있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발언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중국의 외교관들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관례를 볼 때 지금까지 전랑 외교를 추진했던 세력, 그리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미디어들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하자 중국 내에서도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사례를 하나 보십시오. 이 기사에서 중국의 미디어가 전하고 있는 주된 논조는 전랑 외교는 서구 인종과 선진 문명론을 겨냥한 것으로 수동적 반격이자 정당한 방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랑 외교는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톰 파우디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내용, 즉 전랑 외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서방 세계들의 편견에 찬 공격에 중국이 방어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역시 중국에게 본질적 변화는 물론이고 외교 방향에 대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자인 짱준화는 이러한 중국의 전랑 외교가 중국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랑 외교가 나온 이유를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 중국의 지도부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 둘째,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지위가 트럼프와의 미중 무역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는커녕 굳건해졌다고 파악한 점. 셋째, 상당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이제는 선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넷째,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전 세계가 중국에게 의지한다는 점. 그리고 5번째, 이제 중국의 국력이 강성해져서 부유하지 않은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지도부가 생각한다는 점.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자신은 이미 강국의 지위를 달성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 거기에 걸맞는 권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영향력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전랑 외교로 표출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죠. 만일 이런 장준하의 해석이 맞는다면 중국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처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이 5가지 인식에 대한 기반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근본적으로 중국과 경제적인 분리, 디컴포지션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논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조짐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도 주로 타이완의 매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타이완의 미디어 전문가 ZC에 의하면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명확하진 않지만 변화의 조짐은 충분히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거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외교부 대변인들의 발언이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말투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점. 둘째, 과거에는 주로 외교부 대변인들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위 평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다 부드럽게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외부 세계에 던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중국 정부 부처들에서 직접 발언이 아닌 제3자, 제3의 미디어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적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타이완의 한 미디어의 보도인데요. 최근 중국의 각 대학에서는 미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쁜 시기에 미국 대학들과의 협력이 그렇게 원만히 진행이 되겠는가? 왜 이러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있다는 겁니다. 각종 형식의 인문 교류 활동을 깊이 전개해야 한다.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적어도 중국 공산당 내에서 대외 선전, 대외 언론 플레이 관련해서 당내 띵샹,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국의 지도부는 세계와의 마찰, 세계와의 이견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에서 반중 정서가 형성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왜 이런 반중 또는 혐중 정서가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패권적 태도, 전제정치, 비민주적 시스템, 인권에 대한 무시, 타 국가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반중 정서의 원인이라고 볼 텐데요.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그룹의 시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중국 공산당이 좋은지, 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지, 왜 중국 체제가 우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처럼 정치적이고 대립적인 그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중국 문화, 위대한 중국 문명, 알고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중국 사회의 장점, 이런 내용들을 보다 친근하고 부드럽고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의 방식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마가렛 교수가 말한 대로 배드컵만 있었던 중국의 대외 선전 매체에 굿컵 역할을 하는 그런 미디어 활동이 크게 한 조류로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침 신화사의 보도 하나가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선언, 이렇게 아무 소개하는 내용이나 인트로덕션 없이 그냥 선언문을 게재를 한 것입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중국은 사회주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안을 읽어보면 앞으로 중국이 성공하고 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가지고 세계의 사회주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일보의 오늘 아침에 난 내용에는 앞으로 방영될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미국의 한 젊은이가 미국의 자본주의 모순을 발견하고 미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을 알게 됐으며 중국을 찾아와서 중국 사회를 이해하게 된 결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책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이제 앞으로 중국은 중국의 체제, 중국의 사상, 중국의 이념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이 사상이 어떻게 서방세계,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의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충분한 정의가 구현되어 있고 충분히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